자, 부동산의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분류 갈 텐데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개념을 법제도적 개념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법경기였죠? 경제적 개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기술적. 근데 기술적을 여러분 기술적을 둘로 구분해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물리적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기능적이에요. 기능적. 그런데 물리적과 기능적으로 세분하는데 이걸 세분하기도 하지만 대개 기술적 자리에 대표적으로 물리적을 쓸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이 기술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술적 개념인데 이걸 물리적 개념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많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얘 함께 따지는 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복합이죠. 앞으로 복합은 뭐다? 우리말로 함께. 따라서 법경기를 함께 고려하는 게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합 개념이란 말 뜻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법률적 개념부터 갈 텐데 가기 전에 단어부터 좀 설명하자고요. 부동산하고 동산 얘기입니다. 한문 한자를 써놨어요. 요거를 이게 나을 산자지만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산 산자로.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그럼 동산은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죠. 근데 움직였는데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요.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근데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게 민법 99조 1항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민법에서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근데 99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럼 물건이 있어요.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이 협의의 부동산인데 민법상 부동산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먼저 질문 잠깐 드려볼게요. 밋은 영어로 치면 and일까요? or일까요? and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바꿔도 되긴 해요. 근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법은 법에 돼 있으면 법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저 그는 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이지. 그럼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토지가 뭐예요? 땅.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에요. 땅. 이렇게 외우려고 할 거 없고 땅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그럼 토지 정착물은 뭐냐는 거지.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딱 붙어서 이동이 쉽지 않은 거. 그게 토지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어요. 이동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돌담. 맞아요. 다리. 맞아요. 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뭐다? 토지 정착물이다. 토지에 붙어서 이동이 쉽지 않은 거다. 건물은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이다. 감 잡으셨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저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의 개념이고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인데 여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을 더하면 이걸 광해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준부동산은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인데 의제라는 말은 뭐냐면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간주한다. 그러니까 뭐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으로. 그럼 준부동산은 뭐냐면 원래는 동산이에요. 원래는 동산인데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공시 방법이 공시는 알리는 건데 이 공시하는 방법이 내 거다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등기나 등록이에요. 등기나 등록이에요. 그럼 등기가 뭐고 등록이 뭔지
이런 건 공시법에서 배워요. 어느 과목에서요? 공시법에서. 여러분은 공시법 무슨 요일 날 있어요? 시간표도 아직 파악 못 하셨군요. 무슨 요일 날? 여러분은 제가 알기에 토요일 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요. 저보다 아직 못 하시구나. 저는 그 대충 들어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왔는데, 자, 그 토요일 날 있어요. 거기서 배워요. 배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등기할 때 등기부에 올리는 거거든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 등기부는 어디 소속이에요? 사법부, 법원이에요. 그 법원의 등기부에 올리는 거, 기록하는 건 뭐라고 하고? 등기라고 하고. 행정관청이 있어요. 행정관청의 장부, 말하자면 지적공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리는 건 등록이라 그래요. 그럼 등기는 법원이라고요, 행정관청이라고요? 법원, 사법부예요. 거기에 등기부에 올리는 건 등기. 그런데 행정관청의 지적공부에 올리는 건 등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나 등록이 부동산에 뭐예요? 공시방법이야. 알리는 방법이야. 내 거라고 알리는 방법이야. 내 거라고, 내가 부동산 갖고 있다고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근데 동산은 등기나 등록하지 않고 공시방법이 뭐냐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이 쓰시는 펜 여러분 거 맞죠? 훔친 거 아니죠? 여러분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딱 봐서 보니까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니까 생긴 거 보니까 훔친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보는 건 정상이 아니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께 맞단 말이야.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여러분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 여러분의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이라고 보는 거고. 동산의 경우는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 거라고 알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예요.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나 등록이야. 그러면 내 동산이야. 그럼 동산은 원래 뭐 하면 되는데? 예, 점유하면 되는데, 예컨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동산이라고. 그런데 얘네들은 등기나 등록을 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갑돌이가 자동차를 몰고 있네? 자동차를 몰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차는 갑돌이 차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뭐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할지 몰라도 갑돌이 거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 사람 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자동차 등록증을 봐야지. 자동차는 등록을 한다고. 그 다음에 선박은, 여러분 20톤 이상의 선박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 등기를 한다고. 항공기는 등록을 한다고. 등록. 그다음에 덤프트럭 같은, 여러분 덤프트럭 있죠? 덤프트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과 불도저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설기계라고 그래. 이런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다고. 등록을. 그러니까 뭔데요? 동산인데 뭐 한다고? 등기나 등록을 해. 그래서 뭐로 간주한다고? 부동산으로 간주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거 7개 제가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7개. 그래서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질문합시다. 준부동산이란 말은 짐작이니까 짐작으로 때려 맞춰 보세요. 안 배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 준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민법에서는 이것만 나와.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준부동산은 어디서 나오게요? 어느 과목에서? 부동산 학계로서 나오잖아 지금. 부동산 학계로서 나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예요. 협의. 근데 학자들이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광해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는 건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 경제적 개념 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게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경제적. 이 단어. 경제적. 이 단어. 경제적. 이 단어. 경제적. 이 단어. 경제적. 그러면 돼요. 경제적이네. 이렇게. 근데 간혹가다 누가 봐도 물리적이지. 물리적. 이러면 이제 곤란하고요. 그냥 봐서 경제적. 그러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저거 암기해 갖고 5개가 뭐뭐더라 하실 필요 없다는 거지.
쓸데없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외워도 안 되겠지만, 외워지지도 않겠지만 쓸데없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거나 앞글자 만들어서 암기 코드 만들지 마세요. 진짜 헛노력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그 다음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산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싸잡아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경제적 가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면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 자산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건물은 유형 자산이에요. 근데 에듀윌이라는 브랜드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경제적 가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무형 자산인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자산이라고. 이해가십니까?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도 자산인 거야. 경제적 가치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자산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눈을 이상하게 뜨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택이 무슨 투자의 대상이냐, 주택은 거주의 대상이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뭐 주택은 그런 면도 있지만 이렇게 또한 소유와 이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거래와 투자의 대상이기도 해요. 모든 자산은 이런 측면이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본입니다. 자본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할 때 그래요. 자본이 있어야지. 야, 갑돌아 혹은 을돌아, 둘이 친구 간에 얘기할 때 너 남의 직장 그만 다니고 네 사업 좀 해보지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본이 있어야지. 그럴 때 자본은 바로 화폐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원에 오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강의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분필을 썼어. 강의할 때 분필 딱 이게 4개 딱 여기다 이렇게 딱 4개 색깔로 딱 끼고 여기서 딱 쓰기 시작해요. 저쪽까지 딱 쓰고 나면 한 강의 딱 끝나는 거야. 그렇게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뒤쪽에 앉으신 분은 파란색 안 보여요, 빨간색 안 보여요, 막 그래요. 그 파란색과 빨간색은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적게 써달라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요 PPT로 흑판에 쏴가지고 하는 파워포인트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요. 근데 더 나가서 지금은 전자칠판으로 한다고. 전자칠판으로. 그래서 색도 구현하고 색깔로 또 과목 같은 경우에 보면 지도 같은 것도 필요한 것처럼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음성 지원도 됩니다. 영상도 볼 수 있긴 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본입니다. 실물 자본.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자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책고상 이런 거 전부 다 자본인 거죠. 실물 자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자본의 의미가 실물 자본. 이건 화폐 자본. 싸잡아서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일종의 자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산 요소. 여러분, 생산물을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웃풋, 산출물이에요. 그러면 인풋, 뭐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얘네들을 생산의 3요소라 그래요. 자, 생산의 3요소 같이 합니다. 시작. 노동, 자본, 토지. 공짜게요, 공짜 아니게요? 공짜 아니에요. 자,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가 뭘 것 같아요?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토지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합니까? 지대라고 합니다. 자본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실물 자본에 대한 이자는 실물 이자고 화폐 자본에 대한 이자는 화폐 이자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생산의 3요소입니다. 뭡니까? 노동, 자본, 토지. 노동의 대가, 임금. 자본의 대가, 이자. 토지의 대가, 지대. 민법에서는 토지의 대가, 그럼 지료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학에서는 지대, 토지 사용료, 지대. 이해 가셨습니까? 걔네들을 생산요소 가격이라고 좀 이따가 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산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간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올라간 거죠.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면 돼.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생산비가 올라가면 공급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이제 논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강의를 듣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소비재입니다. 여러분, 생산재라는 게 있고 소비재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 만든 물건은 소비재가 있고 생산재가 있어요.
소비재는 뭐냐면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화예요. 이거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쓰시는 지금 펜은 소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생산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소비하는 재화예요. 여러분 옷은 소비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소비재라고 해요. 근데 학원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생산재예요. 생산재라고. 근데 여러분이 펜을 일하실 때 사용하면 그 펜이 뭐로 바뀐다? 생산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재가 있고 생산재가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 그 다음 여러분 상품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산물을 둘로 나눠 볼게요. 생산물은요, 하나는 재화, 하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산물의 경우에 여러분 생산물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화라고 그래요. 생산물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볼펜 같은 펜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펜 같은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니까 뭐라고 한다? 재화. 옷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옷이 눈에 안 보이면 재밌을 거야. 옷은 재화죠. 근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가사 서비스죠. 의사 선생님의 의료행위, 음악가의 연주행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재화라는 말과 상품이란 말의 단어를 지금 들어보십시오. 자, 재화, 상품.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재화, 상품. 자, 이 말을 듣고 두 단어의 뜻이 느낌상 같은 것처럼 느낌이 옵니까? 다른 것처럼 느낌이 옵니까? 같은 것처럼 느낌이 오시는 분 절대 시키진 않습니다. 다른 것처럼 느낌이 오시는 분 내리시고 안 드신 분을 위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0% 참여할 때까지 계속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이 순간 느낌을 들어보십시오. 재화, 상품. 재화와 상품의 단어가 느낌상 같은 것 같다. 내리시고 다른 것 같다. 내리십시오. 저는 강의 중에 안 시킵니다. 옛날에 처음 강의할 때 저는 공인중개사만 강의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른 것도 강의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공무원 강의도 했고 고시반 강의도 했고 또 학교 강의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 고시반 같은 행정고시반이나 이런 거 강의하잖아요. 그거 시켰지. 당연히 딱 지명해서 시켰어요. 그럼 그분이 딱 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좀 자세히 말해봐요. 그럼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 반론도 제기하고 그것도 말한 사람이 나와서 또 쓰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강의 되게 재밌게 잘했거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도 강의할 때 강의실에 진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다 미혼이거든. 그러니까 남학생 한 명 일어나라 그러고 여학생 한 명 일어나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문제를 딱 내서 동시에 맞추는 거지. 동시에 자 준비하시고 몇 번? 그런데 3번. 둘이 똑같이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통했잖아. 그럼 제가 결혼을 허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른 강좌에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는데 시켰지. 제가 모르고 딱 시켰지. 시켰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을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분 그랬죠. 그 뒤에 분. 그랬더니 그 뒤에 분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저를 째려보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분 그랬죠 또. 그리고 그것도 그 뒤에 분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옆에 분 그랬죠 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강의했더니 앞쪽에 안 앉는 거 있지. 전부 다 뒤에 앉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시키면 안 되는구나. 안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재화와 서비스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다르냐? 재화와 상품은 다른 말입니다.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하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만 상품입니다. 그럼 옷은 아까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재화. 그런데 사서 입은 옷은 재화이면서 상품입니다. 근데 만들어 입은 옷은 재화이지만 상품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니까 서비스죠. 근데 가사 서비스는 상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족을 위한 봉사이고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사 도우미의 가사노동은 상품인 거지. 그러니까 상품이란 말은 좋은 뜻도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시장에서 되게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상품이란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파는 물건이다.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단어의 의미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개념으로 갈 겁니다.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건 누가 봐도 물리적이죠. 그 중에 자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저게 한문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여기에 무슨 종교적 의미나 신앙 이런 것들은 개입하지 마세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럼 토지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야. 따라서 자연자원, 자연환경. 그런데 존재량이 아주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걸 부동산의 특성에서 좀 이따가 존재량이 아주 적은 건 사람이 만들 수 없으니까 부증성이라고 말할 거예요.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 필요하죠? 사람들 모두가 토지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함께 써야지.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사회성과 공공성입니다. 그럼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 사익이 더 중요할까요? 공익이 더 중요할까요? 공익이란 측면이 중요시 된다. 그래서 사익보다 공익이 중시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면 공간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지구의 중심인데 지구의 단면을 잘라 보는 겁니다. 그럼 지구의 단면을 잘랐을 때 이게 지표예요. 지표. 이 지표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수평공간 내지는 지표공간 그렇게 말해요. 수평공간 내지는 지표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땅 아래는 지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하공간 내지는 지중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지중공간 혹은 지하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지상 아니야. 지상은 땅 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긴 공중이지. 그러니까 공중공간이야. 그리고 얘네 셋을 함께 말할 때 입체공간 내지는 3차원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이 땅을 1억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갑의 권리가 이 땅들에 미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표에 대해서 지표에 미치는 권리니까 뭐라고 붙이냐면 지표권이라 붙이고. 그럼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는 뭐라고 붙이면 될 거? 그렇죠. 지하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는 뭐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공중권이라고 하면 돼요. 저런 말들은 민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인데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그렇습니다. 근데 갑이 1억 주고 이 땅을 샀네. 그럼 갑의 권리가 이 땅 표면에 미치겠죠. 그러면서 땅 아래도 미치겠죠. 그럼 땅 아래 어디까지 미칠 거냐? 여기까지 미칩니다. 저기를 한계심도라고 부릅니다. 한계심도까지 미쳐요. 여기는 사적 지하 공간이고 여기는 공적인 지하 공간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인데 이 한계심도는 여러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 체계를 잠깐만 말하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뭡니까? 헌법. 자, 그 밑에가 뭡니까? 에? 법률. 법률. 그 밑에가 뭡니까? 명령. 명령. 그 밑에가 뭡니까? 조례. 그 밑에가 뭡니까? 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로서 이렇게 있고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각부 장관령이 나오죠.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있죠. 그다음에 서울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규칙이 있죠.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한계심도는 최대 40m까지를 한계심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층시까지는 40m, 중층시까지 35m, 그리고 농지임지는 20m까지를 한계심도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미친다고.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안 미칩니다. 그럼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돼도 돼.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 위 공중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럼 여러분이 장명을 해보세요. 여기를 보면서 여기는 한계심도야. 그럼 여기는 뭘 것 같아? 한계고도입니다. 한계고도가 됩니다. 일정한 높이까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적 공중공간이고 공적 공중공간인데 이거는 법에 의해 규정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일정한 높이가 몇 메타다라는 법에 의한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사회고 법치국가입니다.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다툼이 생겼네? 그러면 이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법원이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애들을 풀어서 손을 봐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애들을 풀면 절대 안 돼.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고 이 위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다. 아셨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 여러분 위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게 위치인데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뭔 말이냐면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이란 말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 거리적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접근성과 같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접성입니다. 접근성과 근접성은요. 글자가 똑같은데 단어 하나 글자 순서를 바꿀 뿐이에요. 근데 의미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근접성은 어떤 개념이냐면 거리적 개념이에요. 거리적 개념이에요. 거리가 가깝다. 이게 근접성이에요. 근데 접근성은 거리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심리적 부담도 적어야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인데 여기가 40m 도로. 근데 버스에서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중앙선입니다. 근데 목적 대상물이 길 건너편에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가 40m 도로를 했으니까 잘해봤다 한 50m 정도의 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 그러니까 가깝죠. 가깝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근접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중앙분리대가 있네. 못 건너가. 근데 이쪽으로 봐도 횡단보도가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분한테 물었어요. 횡단보도 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근래에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횡단보도 찾아서 돌아왔어. 20분 걸렸네. 근접성은 있지만 뭐가 떨어져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한강 같은데 보면은 카페 같은데 딱 검색을 해서 갔는데 내가 차를 끌고 딱 와서 보니까 이 건너편에 있네. 카페가 멋있는 카페가 여기 딱 있어. 진짜 뷰도 좋고 그럴 것 같아. 그럼 차 여기다 주차하고 여기 헤엄쳐서 건너가요? 그런 거 아니죠? 다리 찾아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접성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근접성이에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철도가 있거나 고속도로 같은 게 있으면 양쪽을 분리시키잖아. 그래서 근접성이 있는 두 동네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점점점 이것들을 지하화하고 여기를 이렇게 복개해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을 만드는 것이.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다? 접근성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원칙이야.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 근데 말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항상 높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틀려요. 왜 틀릴 것 같아요? 항상이 나오면 왜 틀릴 것 같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이게 갑돌이네 집이돼요. 근데 갑돌이네 집인데 목적 대상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접근성이 엄청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화장터야.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야. 이게 핵 폐기물이야. 그러면 위험 혐오 시설은 접근성이 좋아도 오히려 값어치가 낮게 평가되죠. 여러분 주거용인데 적당한 거리에 시장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편익시설이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에. 근데 너무 가까운 나머지 주택이 시장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문만 열면 매일같이 사라 그래. 그럼 집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용도에 맞지 않은 경우도 값어치가 낮게 평가되지. 저건 뭐예요?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거지. 근데 예외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항상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럼 거꾸로 말해 볼까요? 자,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항상 반드시 언제나 꼭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가 없는 경우, 예외가 없는 경우는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함관계에서 이게 A 범위입니다. 이게 B 범위입니다. A가 더 넓어, B가 더 넓어? B가 더 넓지. B 안에 A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A는 항상 B다. 그럼 맞아, 틀려? 맞잖아요. A는 항상 B다. 맞잖아. 그러니까 문장에서 A는 항상 B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 나오면 맞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지, 차근차근.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질문에 여러분이 맞다 이렇게 답했어. 근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어. 그랬더니 틀리다 이렇게 답했어. 다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어. 근데 맞다 그랬어. 이거 논리가 형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여러분, 같은 물음에 같은 답을 하는 게 뭐다? 논리고, 그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제풀이 연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답을 잘 맞추는 훈련을 앞으로 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물을 때 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대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습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은 부동산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고가주택가에 지은 거야. 다시 말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지은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부자 동네에 집을 지은 거야. 그러면 집값이 높이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될까요? 되게 높이 평가돼요. 할증되어 거래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건축비가 20억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가난한 동네에 지었어. 가난한 동네에 땅값이 싸서 땅이 넓은 데가 나와서 그 동네에 20억 주고 졌어. 그러면 집값이 높이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될까요? 어쩌면 건축비 20억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어. 건축비 20억 들었는데 평가는 15억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왜요? 환경 영향을 받거든. 주변 환경에.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주변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부동산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오래 공부하시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하기로 마음을 잡순 거를 일단 가족은 알죠? 네, 가족은 알고. 친구들 알아요? 친구들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고. 근데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숨길 거냐고. 친구들한테 떨어질까 봐 창피해서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보자 그렇게 말할 때 나 못 가. 처음에 이제 초창기는 한두 번 가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피크가 되면 나 못 가. 뭐 좀 준비해. 그러면 다 눈치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좀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공부해봐 한번 이렇게 하고 좀 도와주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신경이 안 쓰는, 공인중개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의 경우를 여러분이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공인중개사가 아주 어렵고, 그래서 내가 좀 집안일을 조금 못해도 다른 가족들이 좀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환경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친구 부인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처음에 옛날에 했는데 제가 강의하는 곳에 와서 공부하라니까 조금 이렇게 부끄럽다고, 또는 좀 자기가 못하면 좀 그럴 수 있다고, 창피하다고 다른 곳에 공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시험 보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는지 모르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친구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막 씩씩대면서 말하기를 그냥 떨어졌어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내가 알아봤지만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말을 듣다 보니까, 친구니까 같이 처음에는 웃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가방에 부동산학 결혼책이나 이런 걸 갖고 다녔거든요. 뭐 마이크도 갖고 다녔는데 근데 결혼책을 딱 꺼내가지고 친구한테 보여줬습니다. 아까 계산 문제 나온다 그랬죠? 복잡한 계산 문제 있는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 복잡한 계산 문제 있는 데를 가르치면서 이런 걸 공부해 하고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친구가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어른들이 이해를 하고 알아듣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 알아들어. 그리고 말하면서 너 같은 놈은 3년 해도 안 돼.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친구니까 너 같은 놈은 3년 해도 안 돼 하고 말았겠어요? 안 돼 이 새끼야. 제가 그랬지. 그 내용을 본 다음부터는 자기 부인이 공부하는 게 뭔지를 조금 아는 거야.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곳에 와서 이제 강의하는 곳에 와서 공부하셔가지고 됐거든요. 딱 합격했어요. 되게 대단하게 생각해. 그 공인중개사 합격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알리고 약간의 가족들의 어떤 뭔가 약간의 그 응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 환경이 조금 도와주는 환경이라 해야 돼. 그리고 학원에 와서도 여러분들 이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친하다고 단톡방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아셨죠? 그런 환경은 별로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냥 와서 좀 친해서 밥이나 같이 먹고 하는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친목을 돈도해야 한다고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단톡방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래서 공부하는 환경이 되셔야 돼. 기왕이면 강의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꼭 올해 합격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 가운데 복합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복합 개념은 뭐뭐뭐를 함께 따진다 그랬죠? 법, 경, 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함께 고려하는 걸 복합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을 따질 때는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함께 고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는 부동산 이래요 아니래요? 토지가 부동산 이래요 아니래요? 아까? 토지 및 그정착물이니까 부동산 이래요 아니래요? 맞아요. 그리고 토지 미시 아까 우리말로 바꾸면 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어로 and였으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토지와 토지정착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독립된 부동산 맞죠? 그럼 얘만 따로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토지 등기부가 있다니까. 그러면 다시 건물입니다. 건물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정착물이랬죠. 토지 정착물이랬죠. 그러면 얘만 따로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민법에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독립된 부동산이야.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손님이 말하기를 집 사러 왔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하시는 말이 땅은 말고 집만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나 어제 집 샀다는 말은 이렇게 샀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통 거래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이런 게 토지하고 건물이 함께 하나의 부동산 거래될 때 함께 거래가 될 때 하나의 부동산 이걸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이란 말은 우리는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상에서 거래가 될 때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고 이럴 때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을 뭐라 부른다? 복합부동산.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따질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단어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 번째 겁니다.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토지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토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해 보는 게 토지의 분류입니다. 볼까요? 자, 토지 용어입니다. 이렇습니다. 부지라는 말과 대지라는 말이 있어요. 전체 토지를 제가 박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 건축이 가능한 땅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닥 토지를 일컫는 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닥 토지예요. 그럼 하천의 바닥 토지는 하천 부지, 도로의 바닥 토지는 도로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지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바닥 토지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 건물 부지입니다. 건물 부지. 그 건물 부지를 세 글자로 줄여서 건부지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건축할 수 있는데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른다?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필지 중에 건축행위 가능한 땅을 뭐라 불러요? 대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상에서 보통 많이 쓰는 말로서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땅을 택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택지와 대지가 막 혼용되어서 사용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때 대지, 어떤 때 택지 막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이렇게 건축법에서 건축행위 가능한 땅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택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그 이용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는 뭐냐면 택지. 근데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택지하고 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냐면 택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택지가 먼저 조성돼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도 들어서고 또 공항도 들어서고 또 학교도 들어서고 공원도 들어서고 주차장도 들어서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금 제가 택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가 들어선다 했잖아. 그러니까 택지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일상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될 때도 되게 많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이야기할 텐데 참고로 후보지 할 때 대통령 후보 할 때 그 후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후보란 말을 언제 뗍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바뀌는 중에 있을 때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토지를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택지가 뭐냐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땅, 농지는 농사 짓는 땅, 그리고 임지는 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숲 같은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택지 지역은 택지로 구성된 지역, 농지 지역은 농지로 구성된 지역, 임지 지역은 임지로 구성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분하면 이렇게 세분할 수 있습니다. 주상공,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농지지역의 경우는 전답과수원입니다. 전이 뭐예요? 밭. 답은요? 논. 과수원이 뭔지는 아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임지지역의 경우에서 임지지역은 크게 둘로 구분하거든요. 용재림과 신타님. 근데 용재가 무슨 말이냐면요. 가구용 목재. 그 다음에 집 같은 거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 자재 등으로 사용되는 걸 용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용재림은 건축이나 가구 등 사용하는 목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신타님은 뭐냐면 신타는 땔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숲 같은 것을 만드는 나무. 자, 그런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해봐요. 임지가 더 쓸모 있어요? 농지가 더 쓸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 농지가 쓸모 있어요? 택지가 쓸모 있어요? 택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잠자가 들어가는 동네 말해봐요. 잠자가 들어가는 동네. 잠실. 또 잠원. 그 잠자가 뉘에를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뽕나무가 옛날에 있었던 뽕나무밭 같은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상전벽해라는 말을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게 확 바뀌는 거죠. 농지 같은 걸로 주로 이용됐던 곳인데 농지나 임지로 이용됐던 곳이 뭐로 바뀐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지. 그러면 저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싹 없애고 다시 농지로 돌아갈 수? 이론적으로는 있어 없어요?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왔다 갔다가 가능해. 상호간에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방향으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대분류가 넘어가는 이걸 전환이라 그래요. 그리고 현재 전환 중에 있는 이 토지를 후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대분류를 넘어가는 건 다 뭐라고? 네, 후보지예요. 전환이고 후보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건 대분류 넘어간 거야, 소분류 넘어간 거예요? 대분류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 후보지는 뭐냐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얘라고. 그럼 앞으로 상호간에 나오잖아요. 그게 후보지예요. 이 공부하는 요령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절대로 막 이렇게 적어놓고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 두 번째 강하는데 보면은 제가 아까 공부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개의치 않고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노력하는 비해서 성과는 별로 안 좋아요.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가 공부 옛날에 잘했걸랑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 떨어졌다? 그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상호간에 나오면 뭐라고요? 후보지야.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이 안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소분류 안에서 바뀌는 거지. 다시 말하면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전환은 전환인데 이런 전환을 이행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행지. 그러니까 이행지는 뭐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에서야. 상호간에 바뀌는 건 뭐고? 후보지고. 내에서 바뀌는 건 이행지고.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는 것이. 그래서 그런 핵심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문제를 잘 푸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용어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도로고 이게 갑돌이 땅, 이게 을돌이 땅인데 갑돌이 땅은 여기 있어요. 여기도 남의 땅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갑돌이는 이거 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드나들 수 있어요. 그 대신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못 줘. 저런 땅을 맹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맹지는 맹지할 때 우리가 보통 맹인 이렇게 할 때 쓰는 맹자잖아요. 그래서 맹지 드나들 수는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드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드나든다고요? 을의 토지를 받고 간다고? 이렇게 어떻게 드나드냐니까 당연히 받고 가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폴짝 그러던데. 폴짝. 그래서 10m라 그랬더니 그러면 을이 안 볼 때 살짝 그러던데. 근데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갑은 을의 땅을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울 것 같아요? 민법에서 배워요. 지역권에서 주의토지통행권에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할 때 잘 들으시라고. 근데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서 이건 건물 못 줘. 그럼 이런 땅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맹지라는 말의 뜻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건 좀 전에 이거 맹지였죠. 맹지였잖아요. 근데 갑이 을의 땅을 샀네, 이렇게 사서 붙였어, 도로에. 그럼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건축 가능하지. 건축 가능한 이런 땅이 마치 생긴 모양이 푸대 모양이죠. 그래서 아까 대지는 대자가 어떤 대자였냐면 이렇게 썼죠. 터라는 의미의 대자. 근데 여기서 대지는 푸대할 때 쓰는 대지예요. 그래서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지는요, 여러분 무슨 길 몇 번지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기나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근데 필지는 어느 과목에서 공부하느냐? 공시법에서 공부해요. 무슨 과목이요? 공시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공시법 선생님이 또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어디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냐면 지적공부의 등록, 등기부의 등기 할 때 등기나 등록의 단위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인데 얘는 면적의 단위가 아니고 등기나 등록의 단위입니다. 갑돌이 것, 을돌이 걸 나타내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 이놈하고 대명들은 획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획지라는 말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말하기를 나 어제 땅 샀다. 근데 평당 10만 원에 100평 샀어. 자, 갑돌이 이야기 좀 들어볼래요? 몇 평 샀다고? 100평. 요게 한 평입니다. 얼마게요? 10만 원입니다. 요거 한 평입니다.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요거 한 평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요거 한 평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가격이 비슷한 이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을돌이가 말합니다. 그랬어? 나도 어제 평당 5만 원 주고 200평 샀는데. 그러면 을돌이가 산 평당 200평입니다. 200평입니다. 참 평당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로 5만 원으로 대부분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에 200평. 이게 뭐다? 획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야, 을돌아, 저기 길 건너편에 저 땅 보이지? 어디? 저거 언덕 밑에 있는 저 땅 한 덩어리, 그게 획지입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한 덩어리의 토지, 주로 나 어제 평당 10만 원에 100평 샀어. 그렇게 한 덩어리, 그런 개념이 뭐라? 획지입니다. 근데 갑돌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어제 평당 10만 원에 100평 사고 평당 5만 원에 또 100평을 샀어. 그래서 두 개 200평을 합쳐서 한 필지로 등기했어. 그럴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 획지가
한 개의 필지가 된 거지.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또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획지 두 개가 하나의 필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당 5만 원에 1000평을 사서 두 개의 필지로 나눠서 등기했다. 이해 가십니까? 가능합니다. 또 필지와 획지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0평 샀고 한 덩어리의 땅 100평을 한 개의 필지로 등기했다면 1획지가 1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지와 획지의 개념은 알아두시고 둘 다 면적의 단위가 아니라는 것, 얘는 등기 등록의 단위라는 것, 얘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땅이라는 것. 그럼 면적의 단위는 뭐죠? 면적의 단위가 뭘 것 같아요?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지하고 건부지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지할 때 이 나자가 무슨 나자게요? 벗을 나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법상의 규제는 있지만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얘는 건물이 있어. 그럼 얘는 아까 무슨 부지를 했죠 이게? 예, 건물부지. 건물부지 줄여서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선 땅, 건물 아래 토지, 그게 건부지예요. 근데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나지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얘는 말이죠. 공법상의 규제는 있지만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 그럼 공법상의 규제에 관한 이야기 할 때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뭐냐? 여러분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형법처럼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그러고 민법처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 그래. 공법상에는 규제라는 용어가 주로 붙어 쓰고 사법상에는 제한이란 말이 어울려 쓰는데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갑돌이 땅이야. 갑돌이 땅인데 을돌이가 여기다 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물고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안은 갑돌이는 자기 땅이라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은 지금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빈 토지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나지라 그래. 나지라 그래. 사람으로 비유하면 딸린 게 없는 사람들, 아가씨 총각 이런 사람들은 나지인 셈이고 딸린 게 있는 아저씨 아줌마 이런 분들은 전부 건부지인 셈인 거죠. 그래서 나지 건부지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럼 간혹가다 그렇게 말하면 질문하는 분이 계셔. 돌싱은 뭐냐고. 있는 걸 철거했으니까 나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지하고 건부지하고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지에 건물 지면 건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땅으로서 빈 땅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 나지게 아니게? 나지죠. 나지는 빈 토지야. 나지라고. 근데 여러분 도심으로 가면 빈 토지인데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있는 땅이 있지. 근데 저 시골에는 빈 토지인데 농사 짓는 땅이야. 건물 지을 수는 없어. 근데 나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 나지를 나대지라 그래. 그럼 나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나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나지가 넓은 개념이지. 나지는 빈 토지고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대지인 나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지, 건부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어 뜻, 용어 뜻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공지, 공지하고 공한지. 여러분 공지는 뭐냐? 땅이 있는데 건물을 저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갑돌이 땅이야. 이게 을돌이 땅이야. 붙었어. 근데 갑돌이는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을 다 꽉 메워서 줬네. 을돌이도 건물을 꽉 메워서 줬어. 그래갖고 둘이 건물에 갇혀서 못 나온대. 이렇게 건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으로 규제를 해. 어떻게? 대지 면적을 분모로 하고 건축 바닥 면적을 분자로 한 것을 건폐율이라 그래요. 그럼 건폐율 60%가 무슨 뜻이냐면 대지 면적을 100으로 한다면 건축 바닥 면적이 60%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 비워두는 거예요? 40%를 비워두는 거예요. 건폐율 70%는 건축 바닥 면적이 70%고 30%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해주 홈즈 같은 프로그램은 보다 보면 전원주택인데 되게 주택 하나, 건물 하나 딸랑이 있고 마당이 진짜 넓은 그런 주택들 소개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보통 그런 거 나중에 이제 공법에서 보게 되면요, 뭐 그 지역 같은 경우가 보면은 농사 짓는 지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하튼 건폐율 아주 낮아서 건폐율 20%.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경우가 20% 짓고 80%를 비워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여러분 건폐율의 제한 때문에 비어둔 땅을 뭐라 부른다고요? 공지라 그래요. 건폐율 제한 때문에 비어둔 땅을 공지라 그래요. 공한지는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한 땅에 땅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방치한 땅을 공한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법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갑돌이 땅이고 이게 을돌이 땅인데 갑돌이는 자기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을돌이는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게요?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받으려고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게요? 붕괴 위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허가 안 내준다고. 그럼 건축허가 받으려면 을돌이가 하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은 축대를 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땅 자기 땅 아니잖아요. 사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럼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축대는 윗집 거예요, 아래일 거예요? 소유권이 윗집 소유예요. 근데 법으로 소유권은 윗집 소유지만 축대 이외에 딴 걸로 이용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법지라 그래요.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될 뿐 활용실익이 별로 없는 땅. 그러면 이제 주로 법지는 경사진 땅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경사진, 경사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법지야.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이놈과 개념상 반대인 게 있어요. 여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온 만저수위선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땅인데 모래 같은 것이 주로 있는 여기를 일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닷가에 모래들이 있는 이런 데를 백사장, 그런 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빈지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소유권 인정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런데 활용실익은 많아. 자, 아까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축대 같은 곳은 뭐였고? 법지였고. 이렇게 바닷가의 토지로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토지로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이런 땅은 뭐라 한다? 빈지, 물가 빈자, 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